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춥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바삐 움직이다 보면 자칫 여유를 놓기 쉬운데요. 언제나 안전운행입니다. 약 20여 분 전쯤에 경부고속도로 외곽으로 동탄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여파로 동탄분기점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시구간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녹사평대로 58길 이태원 주공아파트 가는 길 남산 2호터널 부근 입구 부근에서도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주변 얼었고요. 서남 지역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안양천길 이렇게 세 도로 모두 다 밀리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으로는 금천 부근 목감에서 종암까지 밀리는 가운데 같이 가는 39번 국도도 양천마등목에서 바람교차로까지 답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단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거 얘기하면서 중고 단말기 아니면은 중국산 폰 이게 그렇죠.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그죠? 네네네. 예.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맞으셨어요. 예. 단통법 시행 이후에 아직 이제 열흘도 안 지나서 확연한 트렌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는 중고 단말기 폰 이 개통이 늘고 있습니다. 그 6일 이동통신업계 조사봤더니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기기 변경 건수입니다. 2일에 9,500건, 3일에 11,100건, 이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달에 보면은 기기 변경만을 보면은 한 7,000건대였으니까 상당히 기기 변경이 늘어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번호 이동이 아니라 기기 변경이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역으로 해석해보면 뭐냐면은 어떤 이 가입자가 자신의 중고 단말기나 혹은 아니면 해외 직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싸게 산 이 자급제 단말기를 갖고 와가지고 가입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왜 이러냐면은요, 이 단통법에 대해서 내용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기계를 안 사고 그냥 기기를 들어와서 이 이동통신사에 가서 가입하는 경우에 뭐 할인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이 없는데, 이번 단통법에는 매월 요금제 한 실납부액의 12% 정도를 할인해주는 이 분리요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계를 갖고 와서 가입만 해도 1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했다시피, 약정이 다 끝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뭐 90만원, 80만원 너무나 이 스마트폰 가격 비싸니까 그러자. 그냥 나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쓰던 거 이 폰 가지고 그냥 살아가자. 이런 예. 소비자들이 알뜰살뜰 살아가자. 그냥 분명히 평생 쓰겠다. 그러는 겁니다. 뭘 새거 쓰냐. 예.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중고 단말기 개통이 어느 정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중고 단말기 개통만 따로 좀 뽑아낸 거가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SK텔레콤이 이제 과거에는 전체 가입자의 7% 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벌써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도 1%도 채 안 됐는데 0.6%였는데 지금 5.7%, 6% 가깝게. 예. 거의 그러니까 중고폰 사용이 8배, 많게는 9배 늘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분위기상을 보면은 중국산 스마트폰 화해를 비롯해서 아직 샤오미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 OS 체제를 교체가 필요해서 한글 지원이 안 돼서. 근데 이런 이제 조금은 값싼 한 30만 원대 중국제 폰도 좀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많이 이쪽으로 몰려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는 폴더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옛날 폴더폰에 이제 카카오톡, 이 카톡만 되는 기능을 갖춘 것들이 요즘 있어요. 그래요? 네, 나는 이거 전화하고 카톡만 하겠다. 그리고 요금제 한 10,000원대, 20,000원대 쓰겠다라는 이 실속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당초 이 누더기가 된 이유가 단통법이 이제 제조사들은 원가 공개 안 하고 계속 단말기 비싸게 받겠다. 통신사들은 요금 우리는 꿈쩍 안 내리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제조사 이통사들이 이속만 챙기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중고폰 쓰고 막 외국 중국제 쓰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통사와 제조사들이 이제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그 폴더폰 쓰는 사람들 보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왠지 지금 나오는 모르게 것 같아요. 예. 정보기관에 계신 분 같기도 하고. 예. 인터넷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폴더폰을 예. 쓰면서. 예. 그리고요. 이 요새 주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뭐 제대로 달리면 한 2,100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맞겠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지금 2,000선 깨지고 연일 하락하고 1960 외국인은 선입니다. 주식 팔고 예? 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주가가 뭐 진짜 속절없이 떨어져서 저도 참, 저는 요번에 한번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2,100은 커녕 2,000 깨지고 지금 1,960선 지키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외국인도 어제 주식시장 많이 팔아서 최근 한 달 동안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예. 이유 딱 하나 들라고 하면은 이제 슈퍼달러, 이 달러 강세입니다. 이것도 참 무색한 게,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 얘기하면서 이제 뭐 1,010선, 1,000원 선도 깨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내년 초에는 900원대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요. 이 상황은 정반대로 올라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가치 하락,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1,070선도 장중에 돌파했거든요. 예. 결국에 1,060원 선대에서 끝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는커녕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글쎄요, 뭐 지표상으로 고용도 잘 되고 경기도 회복되고 뭐 이러면서 금리도 다시 이제 올린다고 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 뿌렸던 이제 달러들이 본국으로 이제 송환되는 겁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가니까 이런 아시아 신흥 국가는 다시 달러 고강 나오면서 이제 자국 통화는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리고 다시 달러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주식도 팔고 원화 팔고 이러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원화 이렇게 가치 계속 떨어지고 이런 건데요. 그 원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는 이 달러 강세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한국 주식은 이 원화 약세 때, 엔화 약세 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달러 강세라는 거는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다 털리지 않는 이상 예. 한 석 달 6개월 지나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재료입니다. 달러가 강세인 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막 우리가 집중되지만 우리 외환 보유고만 확실하다면은 우리 기업들 막 승승장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승승장구를 막 하려고 했더니 엔화 약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랑 거의 품목이 겹치는데 일본이 더 환율 경쟁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우리 기업들 또 주식을 옥죄고 있는 건데 하여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달러도 달러지만 엔화가 언제 다시 엔화 약세가 멈추는지 엔화가 다시 이제 강세는 아니더라도 좀 엔화 약세 좀 그만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인데 10월 9일이 휴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로 옮겨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당초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원화 약세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 이러다가 또 뭐 유동성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다음 주 목요일 날, 25일 날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 문제보다 지금 엔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엔화보다는 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부러 이 수출 경쟁에 나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반도체에 올인하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이 수요 예측 잘못하면 이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간단히 언급을 하면요, 15조 원을 이제 평택에 짓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기흥화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택까지 세계 최대, 뭐 최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반도체일까? 여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무려 15조 원 아닙니까? 예. 이 신성장 동력도 많은데, 근데 아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그동안에 참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요즘 이 중국의 저가폰들, 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이들과 그냥 맞불 작전을 놓기보다는 더 기초를 파자.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의 씨앗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초독점을 해버리자, 장악해버리자,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2017년 완공이거든요. 예. 당장에 2018년부터
공급 과잉, 그것도 삼성전자 스스로 만든 반도체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글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삼성전자 이제 잠정 영업 실적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3분기. 예. 이 재료도 분명히 반응을 해서 시장이 움직이겠죠.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전략적 판단이 삼성전자에 이게 오락기를 기대해 봐야죠. 왜냐면은 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요. 당연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네. 등판이 원래 오늘 새벽 2시였는데 이게 10시로 연기됐다 그러는데 막 경기를 이렇게 연기가 되고 그래요? 네, 아마 낮 경기 하려고 하다가 중계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밤 경기로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오늘 새벽 2시에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제 낮에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네, 정확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7분입니다.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하고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 등판이 우리 유현진 선수입니다. 앞서서 1승 1패를 거두고 나서 분수령이 되는 3차전이고요. 유현진이 어깨를 다치고 나서 24일 만에 등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팀으로도 일단 2승 1패로 앞서가야 필요한 그런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요. 유현진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어제 유현진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팔 상태도 좋고 어깨도 더 강해진 느낌이다. 어깨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난 이기기 위해서 등판을 할 거고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다. 체력 충전도 끝났고 부상 이전과 다름없이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고요.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유현진이 그동안 정규 시즌에서 2번 등판을 했습니다. 1승 1패를 했는데 방어율이 1.93으로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그 디비전 시리즈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하고 맞붙었었거든요. 그때 1, 2차전을 다저스가 지고 3차전에 유현진이 등판을 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인트루이스전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 오늘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투수가 상당히 좋은 투수가 나섭니다. 예. 존 레키라고요. 올 시즌 14승 10패, 방어율 3.81을 기록했고 다저스를 상대로 한 방어율은 1.9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팽팽한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1번 타자가 맷 카펜터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예. 1, 2차전에서 8타수 4안타를 쳤고 홈런 2개, 타점이 6개입니다. 유현진이 1회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오늘 첫 타자 맷 카펜터를 잘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그 팀 노히트 노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라 그러죠? 네.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면 한 명의 투수가 9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고 점수를 내주지 않고 던지는 경우를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죠. 예. 실책이나 볼넷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노히트 노런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에 11번 나왔는데 팀 노히트 노런은 2명 이상의 투수가 나와서 안타를 내주지 않고 점수를 내주지 않는 경우죠. 어제 LG가 그거를 이뤄냈습니다. 어제 LG하고 NC하고 맞붙었는데요. LG의 투수 신정락 선수부터 유원상, 신재용 선수 3명의 투수가 던지면서 30명의 타자를 상대로 볼넷 2개, 몸에만 실책 하나 이렇게 해서 3명만 내줬고요. 나머지 27개, 7명 타자들을 모두 다 범타로, 그러니까 안타 하나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사상 처음이었고요. 원래 신정락 투수가 8과 3분의 1이닝 동안 던지고 더 던지려고 했는데 손가락 부상으로 내려갔고요. 이후에 올라온 2명의 투수들이 또 역시 노히트로 이제 틀어막은 건데 노히트 노런이 더 의미가 있는 기록이긴 합니다. 한 명이 계속 9이닝을 다 책임을 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팀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면 투수가 완투를 못할 정도의 공을 던졌거나 아니면 어제 신정락처럼 부상으로 빠졌을 경우죠. 그러니까 의미는 약간 좀 노히트 노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나온 기록이니까요. 네, 그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게 야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투수전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노히트 노런이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고 나가고 막, 예, 슬라이딩하고 이런 게 재미있는데, 예. 일반적인 팬들은 뭐 8대 7의 스코어. 그게 재밌죠. 네. 예? 투수전도 재밌죠. 좀 방망이도 지금 나가고 해야지.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요. 신임 감독이죠. 네. 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인데 오늘 이 슈틸리케 감독이 소집을 하네요. 예? 네. 우리 대표팀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파라과이 야구 평가전을 갖고 다음 주 코스타리카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선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고 오늘 낮 12시 반에 소집이 됩니다. 이청용,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이동국도 포함이 됐고 해서 일본파, 중국파, 또 유럽파, 국내파가 모두 다 섞여서 출전을 이번에 소집이 되고요.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선수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습을 드러내겠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나는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선입견 없이 선수들한테 고른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욱 선수가 35살인데 지금 K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고요. 지금 김성대 선수라고 파운스틸러스 소속이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3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A매치 뛰지 못한 아직 데뷔도 못한 아주 풋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차이도 지금 크게는 13살이 나고 있고 월드컵에 뛴 선수도 있고 A매치 데뷔 못한 선수도 있지만 이런 선수를 오직 실력으로만 보겠다는 거죠. 오늘 첫 훈련을 할 때 어떤 작전을 지시할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슈틸리케 감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예.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유학 생활했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네네. 편견 없이 뭐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로 베이스에서 외국인 시작할 감독은 가능성은 높죠. 예. 외국인 감독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기도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은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었는데, 그런데 게임 내내 대회 운영, 인력 운영 이런 부분에서 여러 잡음들이 터져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체육문화위원회로 이루어진 체육단체연대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정감사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준비 기간만 무려 7년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향신문 스포츠 전문 기자고 체육기자연맹 회장인 김경호 기자 연결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 내내 이 경기장에 계셨죠? 네네. 그렇죠. 이 누구보다도 피부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 또 20년 동안 스포츠 전문 기자로 쭉 생활하시면서 세계적인 대회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네네. 우선 이번 아시안 게임에 대한 총평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어수선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치른 그 국제대회 여러 그 국가에서들 보면 우리 한국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예. 한국이 여태까지 치른 국제대회 치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잡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사실 그 유치 과정에서부터 이 인천시하고 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2007년인데 당시에 그 정부는 평창하고 인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평창에만 집중을 하자, 올림픽에만 집중을 하자 이랬었는데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고 결국 이 불협화음이 계속 되어 오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아시안게임인데 걱정 그대로 여러 가지 막상 개막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경호 기자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세밀한 준비와 점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했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예행 연습이거든요. 예. 예행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펑크가 좀 구멍이 많이 났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버스 운행이라든지 무슨 자원봉사자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운영 문제를 떠나서 판정 시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자 복싱에서 동메달 딴 인도 선수. 예, 그래서 은메달 딴 우리 한국 선수한테 자기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아주 보기 민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남자 복싱에서도 한국 남자 선수한테 진 몽골 선수가 억울하다면서 링에서 3시간 동안 안 내려왔던 그런 항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복싱 쪽에서 이런 판정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이번에는 판정에서 우리가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 판정 시비는 좀 없도록 하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이걸 조직위 의지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거죠. 이게 복싱 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게 가장 좀 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치르고 난 뒤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선수 또는 국가의 팬들은 인천이나 한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그 다음에 소치 올림픽에 우리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판정에서 상당히 의아한 그런 문제점, 의문점을 남길 때 그 대회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게 있고 억울하게 우리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저는 이런 운영상의 잡음보다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판정에서 또 이런 시비가 나왔다는 그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개막식하고 폐막식도 좀 예의가 많았는데. 네네. 예? 개막식은 지나치게 한류 스타 위주였다. 폐막식은 너무 좀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네. 예? 우리나라 문화를, 전통 문화를 강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기대에 좀 많이 개폐식 수준이 많이 못 미쳤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조금 인천에 너무 좀 처음 개막식에서는 인천에 너무 국한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스케일도 좀 작아졌고 역사적인 그런 논란까지도 좀 빚었고요. 우리가 또 자랑할 게 말씀하신 대로 한류나 연예인 문화밖에 없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한류에 몰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의 팬들을 좀 더 많이 끌어올려다 보니까 너무 알려진 그런 스타들, 장동건이라든지 김수현,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이런 연예인들, 또 이영애, 이란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네요. 또 대만, 중국 이런 데서 호응이 많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너무 앞에 내세워서 거기에 편성하려고 했던 게 이 전체적인 그런 개회식 문화공연의 주제를 흐리게 하고 또 이런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진 감독 같은 경우에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런 해명 기자회견도 했다고 그러죠? 예. 성화 점화자, 최종 점화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영애 씨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최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거대한 그런 조직의 결정에서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게 문제예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전문가한테 전문가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이 사람들은 서포트만 해줘야 되는 건데.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경기장 시설, 경기 운영 여기 전반적인 외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기장 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장을 짓는데 인천시가 17개 경기장하고 훈련장을 짓는데 1조 7천억 원을 들였거든요.
그 주경기장 하나에만도 4,900억 원이니까 뭐 시설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다만 그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그 선수촌하고 미디어촌, 이걸 선수들하고 미디어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사용하도록 내주면서 마감재 처리나 이런 다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짐 쌀 때, 이삿짐 쌀 때 쓰는 보호 패드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신발장이나 현관 이런 데다 다 해놔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냄새도 좀 많이 났고요. 대회 초반에 좀 더웠는데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랬는데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가 다 들어오고 벌레가 들어오는 바람에 역대로 제가 이렇게 큰 대회 다니면서 미디어촌이나 선수촌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고 저는 외국 선수들이나 기자들한테 참 좀 부끄럽다. 역시 이것도 또 돈을 다 받고 준 건데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참. 근데 그래도 잘한 점이 있으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 시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7개의 그 세계 신기록이 나왔고요. 34개의 아시아 신기록. 기록이 좀 풍성하게 나왔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큰 사고 없이 대회를 치렀다는 점. 이게 대회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선수단의 선전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그 열기가 치솟아서 흥행면에서도 비교적 좀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아시안 게임이 지금 거대화, 공룡화되면서 올림픽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그 부자나라 아니면은 어디서 대회를 유치할까 정도로 이렇게 걱정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전 대회 예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주 알뜰하게 대회를 운영비를 가지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점. 여러 가지로 그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은 남북 대화에 기틀을 제공했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까지 좀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많이 꼽을 수 있겠는데 외국인 기자들이나 외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의 표준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전에 카타르 도하 대회나 중국 광저우 대회는 굉장히 큰 아주 그냥 대규모 국가주의를 과시했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작은 소소한 문제들 잡음 같은 거는 사실은 큰 문제점은 아니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또 마지막 날 북한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네네. 어떤 한반도에 있어서의 화해 분위기까지 보여줬으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스포츠 전문 기자고 또 체육기자연맹 회장이죠. 김경호 기자와 아시안게임 평가 들어봤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4부는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바로 CC봉이 준비되어 있죠. 과거의 역사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보는 아주 알찬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할 부분 이런 겁니다. 요새 부동산 대책, 이 규제가 거의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값이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전세난은 여전한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말입니다. 외국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과연 이 전세의 근원, 그 뿌리는 어디 있을까? 저도 이거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CC방에서 이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사철의 강용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세 외국에는 없잖아요. 다 월세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세,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언제부터 역사를 거슬러 보면 전세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참 그 유래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고 설도 분분하고 그런데 뭐 확실한 건 조선 후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연구에 따르면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세가 그게 대단히 역사가 깊은 거네요. 근데 이제 고려 때는 이제 집을 내준 건 아니었었고 논밭을, 그러니까 이게 논밭을 내주고 현금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종의 소작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소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논밭에서 나는 이익 그냥 통째로 가져라. 그러면서 돈을 이제 빌렸다가 나중에 그 돈을 갚으면은 논밭을 돌려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고려 때 사실 그 고문세적이 막 활개를 치면서 엄청난 고리대가 판을 쳤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절에서도 40% 이상의 고리대를 이렇게 놓고 그랬기 때문에 저 돈에 쪼들리는 세금에 쪼들리는 그 농민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급하니까 돈을 이제 빌리고 논밭을 대신 주는 거죠. 근데 이 논밭이라는 건 사실 부동산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 작물을 남은 소작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밭을 이 담보로 챙기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익이죠. 논밭에서 이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 논밭을 내주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로 가서 대동법이 시행되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고리대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집과 땅을 잃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갖고 있던 이제 집을 내주고 뭐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유래로 보면은 오히려 이 전세를 주는 사람이 을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전세를 주는 사람이 갑이지 않습니까? 예. 집주인이. 근데 그때는 오히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공인이나 나중에 객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집들을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챙기게 되면 또 이 집을 내줬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아마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은 사람들이 서울로 막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요? 예. 그 경화사족이라고 해서 양반들도 서울에 와야만. 그러니까 시골 양반은 비전이 없고 예. 서울 양반이라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시골 양반, 서울 양반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생겨나는 전 개념인데. 시골지 서울지는 얘기 들어봤어도 시골 양반 서울 양반은 오늘 처음 듣네. 그 시골 양반 뭐 처음 타는 기차거리라는 그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 양반이 그렇게 좀 그 사회적인 처지가 이렇게 낮아진 게 조선 후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셋집을 얻어 살던 이제 선비의 예로 그 허생전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이 쓴 허생전에 보면 이 허생이 이제 부인한테 구박받아가면서 내가 10년 안에 과거에 붙겠다. 라고 하면서 남산에다가 이제 집을 빌려서 있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셋집이었던 거죠. 이런 식의 서울에 올라가지고 남들 금품을 좀 주고 이제 집을 쭉 빌렸다가 나중에 그 과거에 붙으면 갚고 뭐 이런 식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서울에 몰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조선 후기부터.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서울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공항이 있어 서울이 관문 역할을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이제 산업화 이후의 현상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쵸. 강남 지역에 이제 교육 수요가 있으니까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사실 조선 후기 현상이라는 게 사실 좀 놀라운 건데요. 그게 원래대로 이제 기원을 따지면
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제 계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중기에. 근데 그때마다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니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못할 짓이고, 그다음에 서울을 계속 이제 그 이루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략이 바뀝니다. 국가의 전략이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은 지킨다. 과거에는 거점별로 지방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 이제 서울만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서울 주변에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강화도 이런 곳에 유수부를 둬서 그 국방을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제 모든 게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투자가 되고 모든 산물도 서울로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까 뭐 물건들도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삼남의 물상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음식도 이제 서울 음식이 제일 맛있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조선 후기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기 정도의 조선 전기만 해도 서울이라고 하면은 그저 이 사대문 안에 이것만 서울이라고 그랬었고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는 데다가 또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빚지고 이 논 잃고 집 잃고 이런 사람들이 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로 몰려와가지고 청계천 주변에 막 땅굴 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한 20만 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한강 너머까지 이게 성저 심리라고 하는데 도성박 심리까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서 살고 거기까지를 큰 광역 도시로서의 서울로 오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조선 후기에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러면 예. 복덕방, 부동산 집 구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그렇죠.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조선 후기 때 확실하게 생겨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한테 돈을 꿔주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집을 보유하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예. 갖다 이제 아예 자기가 직접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을 썼는데 복덕방이라고 보통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복덕방이에요. 예. 그리고 복덕방이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복을 판다, 복을 이렇게 나눠받는다, 네. 이런 말인데 아마도 이제 집을 이렇게 세 놓는 거고 또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전세를 주는 사람이 의뢰 입장에서 좀 비난한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윤 없이 그냥 집을 빌려주는 건 사실 이제 좋은 제도이긴 하죠. 그 월세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집주름이라고도 또 했다고 합니다. 집주름 또는 집주름. 이게 집을 주름 잡는다는 거지 그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예. 한자로는 각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문인이었던 신택권이라는 분이 이 서울의 그 풍습을 노래한 성시 전도시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이제 집주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집주름이라는 것들이 아예 그걸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으로 생업을 삼고 예. 큰 기와집, 오두막집 이런 서울에 있는 각 집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헤아려 뒀다가 이제 수요가 있으면 그걸 이제 중개를 하는데 이게 왜 생업이 될 수 있고 돈이 됐냐고 한다면은 당시 한 번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는 지금처럼 그냥 달랑 서너 명 한 가구만 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반인 집에 하나 이사한다고 하면은 그게 딸린 식구들이 가솔들이 다 붙고 외거 노비 이 종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집은 같이 이사 오니까 기와집 하나 이제 그거 내주면 거기에 딸린 이 초가집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집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는 데다가 한 번 거래하는데 단위가 크니까 따로 이 집주름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만 먹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 몇 개 정도의 이런 집주름 이런 복덕방이 있었는지 혹시 무슨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근대를 우리가 보통 1876년 개항 이후로 치는데 이 개항하면서 원산항이나 인천항 이런 데를 개항을 하고 이렇게 외국 물자도 많이 들어오고 상업이 더 활발해지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장사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좀 무슨 통계 수치를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조선 말기로 가면은 그러니까 1890년대쯤 되겠죠. 100여 개의 복덕방이 서울에 있었고 100여 개? 예, 그러니까 뭐 한 복덕방당 한 5명 평균 해가지고 500여 명의 각회가 이렇게 그 성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렇게 성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1890년대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런 이제 이 집 팔고 사는 또는 집을 전세 주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업무의 영역 뭐 각자의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수수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복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서로 신의 성실로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사기가 있었나?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이제 규정을 주고 이 중개업자들 간에 어떤 조직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런 거간제 규칙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일제가 들어온 다음에 아예 법률로서 그런 전세제도 같은 게 이자 따로 받지 않는 그런 전세제도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또 선호하는 주택지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이 주거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죠.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북촌이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강 남쪽인데 네. 조선시대 때는 한강 남쪽은 서울이 아니었었죠. 아예. 그렇죠. 그 청계천이 사실 서울의 가운데 강이었었고 예. 그때 이제 강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을지로 뭐 이제 충무로 이런 데가 그랬을 텐데 그쪽은 이제 가난한 선비들이 사는 데였었고 남산골 샌님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강북에 살았는데 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를 북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자들 뭐 소위 노론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더 부자들은 저쪽 인왕산 기슭으로 가가지고 지금 청풍계라고 정선이 그린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부호들의 별장인데 뭐 바위에서 이 폭포가 쭉 떨어지고 그 나무들이 우거지고 한 아주 멋진 별장이 있는데 저도 한번 답사한다고 이제 가봤더니 지금도 그 자리에 아주 그 오래된 부잣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시는 이제 이 북촌과 인왕산 기슭 이쪽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고급 주택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이 북촌 혹시 요새 가보셨어요? 예, 근데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가끔 제가 고향이 북촌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필운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뭐 그때가 양반들이 사는 데는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도 전통의 그 뼈대 있는 가문이시네요. 저는 뭐 저희 가문은 그렇게 뼈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부동산 값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이 과거 역사적 근원이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자면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만 살리겠다고 서울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다가 그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결국 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게 있겠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경향 분리라는 이 현상,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서울만 비대해지는 이런 현상이 하나의 이제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생겨나고 따라서 이제 뭐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더구나 한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어떤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이 향촌 중심의 그 사회 발전 그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참조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전세, 이게 이렇게 역사가 깊은지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인천 대표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날 보내드린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날씨 참 좋습니다. 정말 길지 않은 이 가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